하버드 국제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한국 데이터를 보고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데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 개발을 위해 100조를 쏟았고 일본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매번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에서 입양돼 친구로 지내고 있는 에밀리의 이야기인데요. 에밀리와 만나게 된 이유는 사실 K-팝 때문이었어요. 저는 하버드에 들어오기 위해 매일 밤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스트레스와 싸우던 그때 우연히 발견한 것이 K-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어로 된 노래가 신기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지칠 때마다 K-팝을 들으며 에너지를 충전했고 힘들 때마다 한국 아이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버드에도 나처럼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버드 K-팝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밀리 김은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는 존재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과는 다르게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그녀는 K-팝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한국어도 유창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아리 선배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서로 간식을 챙겨주고 시험 기간이면 함께 밤을 새우며 공부했어요. 에밀리는 제가 국제정치학 과제로 고민할 때면 항상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항공우주공학 발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밀리가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에밀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입양을 와서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에밀리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치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주 하버드 광장의 카페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K-팝의 세계적인 성공 비결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동아리 선후배 사이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에게 매우 큰 기회가 왔어요.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거든요. 워낙 똑똑한 친구라 여러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발표 하루 전날 시계가 어느덧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케네디 스쿨의 복도는 깊어가는 밤처럼 고요했지만 한 연구실만은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에밀리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는 에밀리에게 무척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MIT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의 석학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에밀리는 이 발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주말도 잊은 채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다반사였고 식사 시간조차 미루면서 자료를 분석했어요. 때로는 제가 억지로 끌고 나가 식사를 시켜야 할 정도였죠. 특히 컨퍼런스가 다가올수록 에밀리의 긴장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분명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도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에밀리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에밀리는 자신의 연구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카이스트 교환학생 시절 찍은 그 사진들 속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우연히 포착한 KF-21의 시험 비행 장면은 에밀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득 에밀리가 오늘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생각이 났어요. 발표 리허설을 하느라 바빴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컵라면과 에밀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골랐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밤거리는 늘 고요했지만 오늘따라 더욱 적막한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커피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차가운 밤 공기와 만나 흩어졌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에밀리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몇 개월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밀리가 처음 이 연구 주제를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죠.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이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두를 설득해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물론 역사적 맥락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MIT의 교수들도 그녀의 열정과 깊이 있는 연구에 감탄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괜스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일의 발표를 위해 혼자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연구실 문을 열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에밀리가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야식을 꺼내놓자 에밀리는 너무 고마워했죠. 한참 야식을 먹다 갑자기 자신의 카이스트 교환학생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특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KF-21의 시험 비행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다고 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투기 한 대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군사훈련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본 비행기는 뭔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전투기들과는 다른 날렵한 외형과 독특한 엔진 소리가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의 시험 비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순간의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새로운 전투기의 탄생을 목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운명 같은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고 해요. 그 후로 에밀리는 한국의 항공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특별한 기술 개발 문화와 끈질긴 도전 정신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집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연구가 결국 내일 있을 컨퍼런스의 발표 주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말하면서도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그날의 전투기처럼 한국의 기술력도 이제는 세계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고 했죠.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발표를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한국 기술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던 거예요. 컵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들려주던 에밀리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의 발표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 메인홀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컨퍼런스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첫 줄에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국방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옆으로는 일본 도쿄대학의 교수진이 앉았고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발표를 기다리는 듯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입구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곧 에밀리가 입장할 텐데 어쩐지 제가 더 긴장되는 것 같았어요. 밤새 준비한 발표가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문득 저녁에 있을 애프터 파티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들었어요. K-팝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제 진로를 결정할 만큼 커져 있었죠. 파티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홀 안은 점점 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들리는 가운데 저는 에밀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의 교환학생 경험, MIT와의 공동연구,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K-팝 동아리에서 만난 그 수줍은 친구가 이제는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문득 에밀리의 연구실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그 순간들이 오늘의 에밀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그 옆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곧 컨퍼런스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자리에 앉은 전문가들은 각자의 자료를 꺼내들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의 발표는 분명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에밀리의 발표가 5분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에밀리가 제 쪽으로 다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담긴 소중한 발표 자료였기에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에밀리를 진정시켰어요. 어젯밤 연구실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제 노트북에 백업해두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노트북이 기숙사방에 있다는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발표까지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는 케네디 스쿨에서 뛰어가도 편도로 5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기숙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헐떡거렸을 거리를 단숨에 뛰어갔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지나가는 학생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에밀리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닌 그녀의 꿈이자 열정이었으니까요. 기숙사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찾는 순간에도 초조함은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방을 뒤지기 시작한 지 30초쯤 지났을 때 책상 아래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케네디 스쿨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기를 기도했어요. 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행자가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다행히 에밀리의 차례까지는 아직 한 명의 발표가 남아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에밀리에게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우리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직전의 위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에밀리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발표 준비를 위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전 발표를 맡은 중국 발표자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에밀리의 발표 자료를 지웠더라고요. 당시엔 경황이 없어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다행히 시간에 맞춰 발표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에밀리에게 자료를 건네고 홀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아직도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어요. 이제 곧 에밀리의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MIT 공동연구팀과 에밀리가 준비한 발표는 KF21의 놀라운 기술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탄생한 데이터들이 스크린에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공개된 것은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50년간 실패했던 엔진 국산화를 한국이 어떻게 40년 만에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MIT 연구팀은 한국의 단계적 기술 발전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F414 엔진의 면허 생산으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밝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KF21의 실제 성능 데이터였어요. 제네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된 엔진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록 1단계에서 이미 국산화율 10%를 달성했고 2030년까지 70% 이상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실전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KF21은 블록 3개발이 완료되면 5세대 전투기급의 성능을 갖추게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어요. 현재 4.5세대인 블록 1도 이미 놀라운 수준이었죠.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전자전 능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IT 연구진들은 특히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주목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100년 넘게 걸려 이룬 발전을 한국은 40년 만에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청중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이어졌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기술적 혁신을 한국이 이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에밀리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KF-21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어요. 2045년경에는 완전한 국산 엔진 탑재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세계 항공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에밀리가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니까요. 에밀리의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청중석 뒤쪽에서 갑자기 한 손이 높이 올라갔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에밀리의 연구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왕 학생은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보다 짧은 기간에 더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엔진 국산화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차분하게 추가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었습니다. F414 엔진의 면허 생산부터 시작해 부품 국산화를 이뤄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제 시험 비행 데이터였어요. 에밀리는 카이스트 교환학생 시절 직접 촬영했던 KF-21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전투기의 기동성은 발표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MIT 연구팀의 검증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죠. 왕 학생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J-20의 개발 과정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반박을 내놓았어요. 중국과 일본이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두 나라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데 집중했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독자적인 개발을 목표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의 단계적 기술 발전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왕 학생이 아닌 에밀리의 설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록히드 마틴의 전직 엔지니어였던 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의 분석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에밀리가 실제 엔진 부품의 3D 스캔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였어요. MIT 연구팀과 함께 분석한 이 데이터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왕 학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리에 앉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나 싶어 유심히 지켜봤더니 녹음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에밀리가 발표한 자료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 순간 에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발표를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새워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중국 학생의 반박이 가라앉자마자 이번에는 도쿄대학의 히사이토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일본이 50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히사이토 학생은 특히 엔진 개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서방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F414 엔진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일본 측 교수진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중국 측 인사들의 표정도 밝아져갔어요. 컨퍼런스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진지하게 데이터를 검토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일본과 중국 측 참석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구권 학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자료를 하나씩 제시해 나갔습니다. KF-21 엔진의 독자적인 설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과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개발 방식에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에밀리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일본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완벽한 독자 개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면허 생산으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했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사이토는 이번에는 더욱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언성이 높아질수록 컨퍼런스장의 분위기는 더욱 과열되어 갔어요. 청중석에서는 이제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히사이토의 주장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에밀리의 분석에 신뢰를 보내며 지지를 표했어요. 학술적 토론의 장이었던 컨퍼런스는 점점 격한 논쟁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를 벗어나려는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컨퍼런스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노 교수의 존재감은 컨퍼런스장 전체를 압도했어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무게감이 있었고 청중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히사이토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에밀리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노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30년간 F-35 개발을 주도했던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 톰슨 교수였어요. 그의 등장에 컨퍼런스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톰슨 교수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에밀리의 발표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엔진 개발 과정부터 시작해서 부품 국산화율 단계별 계획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KF-21의 엔진 성능이었습니다. F-35 개발에 참여했던 그가 보기에도 한국의 기술력은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블록 1단계에서 이미 10%의 국산화를 달성했고 2030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톰슨 교수는 한국의 단계적 개발 전략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는 F-35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국의 접근법이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가 직접 KF-21의 시험 비행 데이터를 검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제시한 모든 수치가 정확했고 오히려 일부는 너무 보수적으로 측정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특히 엔진의 추력과 연료 효율성 면에서 예상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히사이토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항공우주 전문가가 KF-21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F-35를 개발했던 엔지니어의 입에서 나온 평가였기에 그 무게감은 더욱 컸죠. 톰슨 교수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도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100년 넘게 걸려 이룬 발전을 한국은 40년 만에 달성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적인 접근법 덕분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컨퍼런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참석자들도 이제는 에밀리의 발표 내용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측 전문가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의 검증으로 KF-21 데이터의 신뢰성은 완벽하게 입증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연구가 세계적 권위자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톰슨 교수의 증언 이후 에밀리는 자신의 결정적인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항공기 개발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미국이 100년, 영국이 98년, 프랑스가 95년 걸린 반면 한국은 단 40년 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에밀리는 이 놀라운 속도의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기초기술부터 하나씩 쌓아 올렸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체계적인 개발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F414 엔진의 면허 생산으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전략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발 단계별 비교 분석이었어요. 일본이 50년간 실패했던 엔진 국산화를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7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미 10%를 달성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KF-21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의 증언이었어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던 순간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독특한 개발 방식을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하향식 개발을 했다면 한국은 상향식 개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아이디어가 즉시 반영되는 시스템 덕분에 개발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고 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결정에 몇 달씩 걸리는 사안들을 한국은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은 실제 개발 현장도 보여주었어요. 3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즉시 테스트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40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이 가능했던 거죠. 컨퍼런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참석자들도 이제는 감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구권 학자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개발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에밀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새워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네요. 그녀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개발 속도 비교 발표가 끝난 후 에밀리는 한국의 방산 역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5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선시대의 거북선부터 시작해 현대의 KF-21까지 이어지는 기술 발전의 맥락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이 늘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고 강조했어요. 거북선 역시 그 당시 없었던 획기적인 기술이었고 한국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라고 했죠. 게다가 에밀리가 보여준 자료에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단 5,000명으로 물리쳤던 고구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첨단 군사 기술들은 현대 한국의 기술 개발 DNA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의 실전 중심의 기술 개발은 현재 KF-21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특히 엔진의 내구성과 정비성에 중점을 둔 개발 철학이 돋보였습니다. 하버드 항공우주공학과의 스미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에밀리의 분석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론에 치중했다면 한국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높이 샀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츠 교수도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분석했어요. 관료주의적 절차보다 현장의 필요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IT 연구진들도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과정에 찬사를 보냈어요. 그들은 특히 한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글로벌 협력을 적절히 활용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강조했어요. 청중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사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이제 학문적 토론의 장으로 돌아왔어요. 감정적인 논쟁은 사라지고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발표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에밀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K-팝으로 시작된 우리의 우정이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발표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그녀는
단상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 컨퍼런스장은 완전히 그녀의 편이 되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거세게 반박하던 중국과 일본 측 인사들의 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앞다투어 손을 들고 의문을 제기하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히사이토 학생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밀리의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있는 듯 했어요.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노트에는 한국의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컨퍼런스장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박수 소리는 앞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청중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역사상 이런 기립박수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심지어 아까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K-팝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가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단상에 서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살짝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적인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찬사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모든 편견이 이 순간 완전히 깨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버드의 역사적인 순간을 친구와 함께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에밀리의 연구는 이제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인의 숨겨진 저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